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은 작지만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빵은 사람의 식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작은 허용이 반복되면 어느새 이게 습관이 되고 혈당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빵은 피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두면 역시 그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약사이자 유튜버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받았다고 한 혈당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은 바늘로 손끝을 찔러 피를 뽑아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라서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당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화 반응이란 게 뭐냐면 높은 혈당에 오랜 시간 머무를 때 우리 인체 내에서 단백질 조직이 포도당과 만나서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형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당화혈색소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다면 이미 몸 안 어디에선가 혈당 스파이크와 당화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당화혈색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도 몸으로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작지만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눈여겨 보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인데요. 첫 번째 신호는 이 손톱이 잘 깨지거나 갈라지고 부서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영양 부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강화돼서 그 구조가 약해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톱이 쉽게 부서지거나 얇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몸매 변화입니다. 복부는 점점 나오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는 이른바 E형 체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이 충분히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에너지가 부족한 일종의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포는 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찾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당뇨 상태에서는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을 충분히 연소시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분해된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복부로 와서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활용되지 못한 포도당까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면서 복부 비만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방 사용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연료로 그땐 단백질, 즉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팔과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E형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 대사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면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 공복혈당이 정상이면서도 당뇨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숨은 고혈당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공복 상태가 아니라 식후 상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공복혈당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순간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혈당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접 식후 혈당을 측정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는다면 이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고 180을 넘는다면 혈관 손상 위험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은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한 번쯤 식후 혈당 재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피로가 잘 쌓이는 분들, 두 번째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두근거림이 잘 생기시는 분들, 세 번째는 뱃살이 쉽게 찌는 체형을 가진 사람들, 네 번째는 가족 중에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 공복혈당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네 가지 사항에 있는 분들, 진짜 중요한 건 식후 혈당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식후 1시간 혈당 잘 중요하게 체크 잘 하시고 지금 한번 재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당뇨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정말 중요한 거를 다 꼽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때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 진단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그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특별한 약을 먹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법을 거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가 확실하게 완만해집니다.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지만 혈당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귀찮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축적된 관성 때문인데요. 그걸 극복하려면 최대한 방법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모두 한 그릇에 담고 거기에 유기농 사과식초 물에 희석해서 식사 전에 유기농 사과식초도 먹고 보울에 들어있는 샐러드 다 먹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쉬워서 집에서 조력자가 도와주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관리 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한 뒤 직접 혈당을 재면서 어떤 음식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지 확인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몸에 맞는 식단을 조금씩 조정해 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조합이 괜찮은지를 체감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탄수화물 허용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혈당을 굳이 측정하지 않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후 20분쯤 가볍게 걷거나 하체를 사용하는 스쿼트를 실천했고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느낀 건 식사 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였습니다.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전에 30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시켜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혈당을 더 잘 활용하게 되고 혈당이 쌓이는 걸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체내 대사는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애프터 번 효과라 부르는데요. 운동이 끝난 뒤 몇 시간 동안 몸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포도당 소비도 더 잘 이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즉 식사 전 유산소 운동은 혈당 상승을 미리 막아주는 준비 운동이자 운동 이후에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를 바꾸고 혈당 조절 능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 특히 조심하거나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은 음식 3가지를 꼽자면 저는 음료수, 빵,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3가지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고 또 가장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즉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음료수.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맛이 나는 커피,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곡물 음료까지 의외로 많은 음료에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음료수는 카페를 제외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거의 모든 업종의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게 되면 혈당은 순식간에 상승하고 말 그대로 혈당 로켓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는 음료수는 안 마신다 라는 원칙을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서비스 음료나 권유받는 상황에서도 훨씬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빵입니다. 빵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빵 굽는 냄새는 사람의 식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쉽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허용이 반복되면 어느새 이게 습관이 되고 혈당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빵은 피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두면 역시 그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입니다. 우리 주변 식당들 중에서 면을 주재료로 쓰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메뉴로 면을 먹은 날 비율을 떠올려 보세요. 국수, 라면, 우동, 파스타, 냉면, 심지어 분식집 대부분 면 중심입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을 메뉴에서 제외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정말 좁게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생각하면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면 요리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게 편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당뇨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액상과당이 몸에 나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액상과당 속의 과당이든 과일 속 과당이든 우리 몸에서는 똑같은 과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본래 살이 찌고자 하는 생명체에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잠을 앞둔 불곰은 가을철에 포도 같은 과일을 하루에 30kg씩 먹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을 50%까지 증량시킵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들은 비행 전에 체중의 4배에 달하는 양의 과일을 섭취하며 몸의 지방을 최대한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일종의 에너지 고갈 경보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 모드를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굶을 준비를 시작하고 지방을 계속 쌓아두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과일,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과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섬유질이 파괴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를 관리하고 싶다면 과일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식품이 아니라 조금씩 기호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앞으로 당뇨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루하루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믿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 공복혈당 110이었는데 오늘은 125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원래 하루에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전날 평소보다 좀 늦게 먹었다거나 하는 이 작은 변수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루의 수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식후 혈당을 관리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혈당 관리라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간에 잠깐 흔들린 날이 있어도 크게 봤을 땐 방향만 잘 잡고 있다면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수치에 너무 낙장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믿고 따라와 주세요. 느리지만 반드시 좋아지는 변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현직 약사로서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4가지 방패를 혈당 블로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혈당 관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3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역시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혈당 펜타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학자가 쓴 지루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정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을 직접 건강하게 만든 방법들로 실전 지식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징어 약사 혈당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